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나는 그곳에서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주말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나 일본으로 훌쩍 떠났다. 42살. 미호. 주변에선 왜 결혼 안 해? 라는 질문이 일상이었지만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러웠다. 그때까지는. 임신하셨네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세상이 멈췄다. 6개월 전 헤어진 남자친구. 중국에서 온 사업가였던 그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낙태를 고려했다. 하지만 검사실을 나서는 순간 배를 감싸 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이미 선택을 한 것이었다. 42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다. 미혼모가 팀장 자리를 유지하긴 어렵죠. 결국 나는 사표를 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더 혹독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수치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집을 나왔다. 상하이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그곳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크다는 것, 생활비가 서울보다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2023년 3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푸동공항에 내렸다. 손에 든 건 캐리어 2개와 한국에서 정리한 전 재산 1억 원. 그것으로 시작해야 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다. 중국어를 한 마디도 못했다. 택시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무엇을 사는지도 몰랐다. 임신 중이라 병원을 찾아야 했지만 의료 시스템조차 낯설었다. 정안사에 위치한 15평짜리 원로. 창문으로 보이는 건 다닥다닥 붙은 낡은 건물들이었다. 밤이면 외로움에 울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맞는 선택일까? 변화는 한국인 산모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 책 그룹을 통해 만난 여성들은 각자의 사연으로 중국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중국인과 결혼한 사람, 사업 때문에 온 사람,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찾아온 사람. 그중 민지 언니는 10년 전 미혼모로 상하이에 왔다고 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 근데 여기선 누가 뭐라 안 해. 각자 살기 바빠서. 그녀는 이제 작은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중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배가 부른 채로 책상에 앉아 니하오부터 시작했다. 병원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외웠다. 잔젠 산정검지, 기처 초음파, 유잔치 출산 예정. 출산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졌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출생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한국 대사관을 오가며 하나씩 알아갔다. 2023년 6월, 상하이 제1인민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3.2kg의 작은 생명. 분만실에서 처음 안았을 때 나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은 엄두도 못 냈다. 원룸에서 혼자 산후조리를 했다. 몸은 찢어질 듯 아팠고 밤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일을 해야 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을 때였다. 의사의 중국어를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민지 언니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 아이는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한국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를 만들었다. 주방 일은 고됐지만 중국 생활에 도움이 됐다. 중국인 직원들과 일하며 중국어 실력이 늘었다. 식재료 시장을 오가며 상하이의 골목길을 익혔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이 도시의 리듬을 배웠다. 1년이 지났다. 아이는 첫 돌을 맞았고 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할 수 있었다. 여전히 빠듯했지만 서울에서의 삶과는 다른 만족감이 있었다. 한국에선 미혼모라는 딱지가 나를 정의했다면 상하이에선 그저 열심히 사는 한국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면 중국인 할머니들이 다가와 아이를 귀여워했다. 마마 한년 칭아 엄마가 좋네. 결혼 여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2024년 가을 아이가 돌을 훌쩍 넘겼을 때 민지 언니가 제안했다. 너 요리 재능 있어. 같이 배달 사업 해보는 거 어때? 우리는 한국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하이에 사는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집밥 같은 한식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나는 메뉴 개발과 조리를 맡았다. 처음엔 하루 5개 주문으로 시작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홍보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다. 1달, 2달, 6개월. 하루 평균 30개 주문을 받게 됐다. 수익이 안정되자 작은 사무실 겸 주방을 얻었다. 중국인 배달 기사 2명을 고용했다. 아이는 주변 한국인 엄마들이 함께 운영하는 놀이방에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배달을 갔던 곳에서 고객이 말했다. 혼자서 아이 키우며 이런 사업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2025년 봄 아이는 2 돌을 맞았다. 이제 마마 엄마와 빠바 아빠를 구분해서 말한다. 나를 보며 웃고 내 손을 잡고 걷는다. 서울의 친구가 물었다. 언제 한국 돌아올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상하이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가는 노점 아주머니는 내 취향을 알고 팔을 더 넣어주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사탕을 건넨다. 주말이면 한인 엄마들과 모여 아이들을 놀리고 저녁엔 배달 주문을 확인한다. 이곳에서 나는 미혼모가 아니라 그냥 수진이다. 작은 사업을 하는 엄마이자 중국어로 흥정할 줄 아는 외국인이여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이 되어주는 사람. 부모님과는 아직 연락이 없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야경이 보인다. 황푸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 이 도시는 나에게 도망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땅이 되었다. 아이가 잠든 얼굴로 내 품에 안겨 있다. 나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속삭인다.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는 충분히 강해.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낯선 땅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고
그 무게를 견뎌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